일부가 발췌돼 왜곡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한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 측은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프 조사를 했다면서 기습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데 쿠팡이 사고의 당사자인데 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는커녕 스스로 유출자를 특정하고 진술을 받고 결론까지 내려버린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미국인 주주들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더 이상한 건 미 정치권 일각의 트럼프 측근들이 쿠팡을 감싸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소비자와 정부는 마치 뒷순위로 밀려난 모양새인데요.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어떤 처벌도 두렵지 않다는 듯한 이 기업의 태도가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장관을 모두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 로비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 사태가 외교 안보를 포함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한국 국민의 정보를 다뤘다면 한국의 법과 기준을 따르도록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겠죠. 쿠팡 사태는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됐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해보고요. 연말에 극장가로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외화나 애니메이션에 밀리고 있는 한국 영화 상업에 대한 궁금한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세금의 인하 기간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세금은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꺼내들곤 하는데요. 휘발유, 경유, LPG 같은 연료 가격에 반영된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SNS와 유튜브에서 쉽게 접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상당수가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런 정보들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내년부터는 요양원에 안 가도 된다라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노인 대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내용인데요. 네.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전하고 있는 채널이 많은데요. 너무나도 과장된 거라서 그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현재는 많은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지내고 싶지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껏 노인복지 서비스가 보건의료, 주거, 복지 및 돌봄 서비스가 저마다 다른 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함께 의료, 요양, 주거, 돌봄 등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이대로 실현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안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이걸 실현하는 건데요. 네. 유튜브 채널이 떠드는 것처럼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정책의 목표 자체가 노인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집에 계시도록 돌봄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라서 모든 노인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치매 증상으로 폭력성이 너무 심하다든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24시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특히 시설 입소와 재가 요양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가능한 집에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 과장된 정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가능한 살던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 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죠.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걸 죽으러 가는 걸로 알고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사실 강도가 좀 다를 뿐이고 많은 노인들이 이 시설에 들어가는 걸 꺼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이 노인들의 희망 거주 형태를 물어봤는데요. 87.2%가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이런 응답은 8.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 전용 주택으로 이사한다, 이런 응답은 4.7%에 그쳤습니다. 또 오랫동안 살던 내 집과 우리 동네가 주는 익숙함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고요. 이 같은 조사에서 건강이 악화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 거주 형태, 이걸 물었는데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48.9%였고요. 그 다음이 노인 요양시설 27.7%, 노인 전용주택 16.5%,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건강이 악화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요.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응답은 2.5%에 그쳤고요.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집 근처로 이사하겠다, 이런 응답도 4.3%에 그쳤습니다. 이런 걸 보면 노인들이 익숙한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지원하는 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정책 수요자들의 희망을 잘 짚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정책이 잘 추진돼서 모든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짚어볼 가짜뉴스는 뭘까요? 새해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노인으로 넓힌다, 이런 내용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것도 역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바우처들은 특정 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고요. 2026년에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농식품 바우처는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여기에 이제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 이렇게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 가구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다자녀, 소년, 소녀 가정 이런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29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네. 이건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님 이렇게 판정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모든 분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참 실망스럽잖아요. 오해 네. 없으셔야겠습니다. 근데 또 뭐 노인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사실일까요? 이것도 사실과 다른데요.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에 따라서 2024년부터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을 매년 한 살씩 높이고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68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데요. 새해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인다는 다른 지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이고 지자체가 재원에 대해 지어 책임진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각 지역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교통공사들은 노인 무임승차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국비로 손실분을 지원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요. 새해부터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이것도 사실과 다른데요. 좀 실망스러우실 텐데 네. 이미 전국 지자체 56곳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에선 내년부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새해에는 지자체에 따라 무료 접종을 확대하는 곳도 있고 노인 무료 접종을 막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로 홈페이지나 살고 계신 곳에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포진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일일이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10만 원이던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2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네. 내년에 2026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새해부터 실제 운전하던 70세 이상 어르신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차량 등록증 이런 증빙 자료들을 첨부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65세 이상 선불 교통카드 10만 원이었는데요. 나이와 지원 금액을 올린 거죠. 이것처럼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조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있었고 시민단체와 학회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노인 연령 기준을 오는 2035년까지 만 70세로 올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긴 했는데요. 이 정부가 확실히 방향이나 일정을 잡은 건 아닙니다. 이 언젠가는 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건 분명하지만 내년부터 시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노인복지 대상 편입 시점 이런 여러 가지 현안과 얽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허위로 유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쭉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한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잘 구별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인층이 유튜브 사용 시간이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허위 정보에 둔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유튜버 사이에서 뭐라도 하나 조회수가 뛰어오르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내용을 베껴서 콘텐츠를 만드는 나쁜 관행 풍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나가 눈길을 끌면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복제품을 우후죽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관한 정보 좀 과하다, 이상하다 생각되시면 주무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검증된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지 마시고 언론사 보도 한번 찾아보시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나 인터넷, SNS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새해 달라지는 것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연말에 아이들도 방학하고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즐기기 정말 좋은 시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대목에 한국 영화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작과 투자 현장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같고요.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홀드백 제도라는 게 논쟁을 빚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올해 영화 산업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홀드백 논쟁은 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성대 김동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 만들고 투자하는 한성대 김동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학생들도 방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말 극장가에 관객들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외화나 애니메이션들이 대거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 영화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특히 뭐 지금 12월 연말은 완전히 지금 뭐 디즈니 판입니다. 그 아바타랑 주토피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초반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네. 다시 미국 그 외화로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초반에 일본 애니메이션 뭐 있었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올해 박스오피스가 지금 뭐 12월 며칠 남았지만 상위 빅5를 보면 미국이 2개, 이제 일본이 2개, 한국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토피아가 700만 명이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귀멸의 칼날이에요. 소니 거. 아, 네, 그게 그렇군요. 한 560 몇만 정도 들었고 좀비딸 한국 영화가 이제 568만이었고 좀비딸이 3위입니다. 좀비딸 그래도 네, 많은 한국 영화 분들이 3위였고. 가서 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가 이제 미국의 그 워너브로더스의 F1 이 4위였고 또 5위가 그 체인소맨이라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이건 아마 이제 올해 말 되면 아바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바타가 어제 64만 명이나 들어갔고 한 298만 명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17일에 아바타가 개봉했더라고요. 네, 한 근데 열흘 아직 정도 했죠. 열흘 만에 64만 명이 된 거군요. 네, 총 298만 명. 298만 명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로 놓고 보면 올해 그래도 뭐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억 명은 넘었습니다. 전체 극장 관객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조금 올해 특별한 점은 그 2004년도에 이게 영진이에서 통합 전산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행 이후로 역대 이제 외화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비중이 40%가 이제 안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연말 며칠 동안 아바타랑 주토피아 계속 좀 잘 될 것 같아갖고 네네. 예,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21년도에 외화가 70% 비중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역대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가장 높은 외화 비중으로 올해 영화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이게 연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네. 올해 그 떠오른 국내 작품들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같은 거장들이 등판한 해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관객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1,000만 시대는 아마 앞으로도 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정말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경우가 지금 3가 지금 7일 만에 어떻게 보면은 200만이 넘었네요. 이제 거의 300만이 300만 가까이 됐는데 2 같은 경우가 7일째는 그 30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넘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 개봉한 지 됐으니까 네. 속도로 보면은 지금 봐서는 한 아바타 3 같은 경우는 속도만 놓고 보면 한 700만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 같은 경우가 1,084만으로 끝났는데 7일 만에 300만을 그냥 훌쩍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보면 내년 초까지 갔을 때 올해 개봉한 영화로는 아마 주토피아가 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국 영화의 약세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뼈아픈 게 이 박찬욱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를 저도 이제 투자를 했고 이게 이제 사전 예매량이 막 40만 명이 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셨겠네요. 예, 기대를 엄청 했죠. 근데 300만 명이 조금 모자랐고요.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 이 미키 세븐틴도 올해 초에 개봉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건 제작비는 훨씬 뭐 10배 가까이 크지만 그 300만 명 가까스로 턱걸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범죄도시 4랑 그 파묘 이렇게 두 편이 네네. 그 1,000만을 넘었었고 23년도에도 서울의 봄하고 범죄도시 3가 1,000만을 넘어서 그래도 근근히 1,000만 영화가 두 편씩은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렇죠. 전혀 없는 해로 어쩌면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되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대작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작지만 존재감 있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관객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먼저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앵커님도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세요? 일본 애니메이션 저는 그 센가치로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런 네네네. 류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판타지 같은 네, 맞아요. 면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그 연말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영화계 사람들은 이거 애니메이션이 너무 강해서 이게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좀 성향이 강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엔차 관람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주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 귀메르 칼날이나 근데 또 약간 귀메르 칼날은 또 약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한국도 일본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닌가.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벤져스 이런 게 개봉을 해도 1등은 뭐 코난이 하고 이런 나라여서 네네. 애니메이션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근데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되게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젊은 층들이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실사 영화로 굉장히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그 한국 영화 특유의 그런 것들보다도 약간 판타지 세계관을 되게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올해 확실히 좀 굳어진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적당한 사이즈의 중간 규모 그다음에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참패를 받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교수님? 안 된 영화들을 나열하기 뭐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정말 참담한 수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예만 들면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그 영화 세계관을 이어받은 뭐 콘크리트 마켓 같은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안 좋았죠. 하여튼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세계관을 이어가는 작품도 한국 실사 영화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고 어쨌든 또 독립영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지금 20만 원 조금 못 갔지만 20만 원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는 잘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 좀 특이한 영화였다고 치면 그 연상호 감독 이제 박정민 배우 주연했던 이제 얼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그 영화가 또 제작비가 뭐 2억밖에 안 들었다 그래갖고 그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100만 명을 넘었어요. 107만 그래요? 명 넘어서 예. 근데 그렇게 제작비 2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홍보비만 초기에 한 13억 원 정도로 출발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영화는 아니고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굉장히 제작비를 싸게 해서 그 빵 터트리는 이런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제작비를 줄이는 자체가 사실은 고정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 유명 배우나 감독들은 이렇게 인센티브로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스태프들한테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뭐 반대로 우려들도 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 올해는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비가 좀 과도하다. 뭐 특히 배우 개런티 과도하다.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지는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도하다라는 게 네. 그 좀 적다라는 말씀이죠. 많은 겁니다. 많은 거다. 그러니까 유명 배우,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죠. 실제로 저도 독립영화를 22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만 독립영화는 그렇지만 지금 큰 영화 저 투자를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한 재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제작비 기준으로 보면 일본 영화 제작비의 뭐 3배 정도 평균 높아졌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평균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유명 그 1급 배우 개런티 같은 경우는 뭐 많게는 10배 정도 일본 배우들보다 많이 받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올라섰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좀 이렇게 실제로 그 생태계에서 끌어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홍보비엔 한 13억이 들었다고 하셨고 네네네. 얼굴이라는 영화가 네네네. 네 제작비가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제작비가 약간 홍보비보다 좀 적게 들어간 건데 그렇죠. 네. 그건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뭐 그 정도 퀄리티를 저도 봤는데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요. 그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건 되게 대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명 감독이나 유명 배우들은 그 개런티를 꼭 많이 안 받더라도 이제 제작사의 지분이랄까 뭐 이런 걸로 수익이 나면 좀 이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군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인센티브 구조가. 그런 걸 택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스태프나 조연급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개런티 보장되는 최소한의 급여 없이 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를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의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네.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제작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예전처럼 잘 되면 된다라는 낙관은 없고요. 네. 망하면 어쩌지 이런 계산부터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그렇지만 내년이면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 이후로 그 10년 차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데 뭐 최근 2, 3년간 수익률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화 제작 현장은 이게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진흥위원회 이런 지원금들이 뭐 R&D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유지는 되고 있는데 그 지원금 받아서 찍더라도 이게 만들어 놓더라도 이게 배급사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고서는 개봉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이 토종 영화 투자 배급사들, 그러니까 토종 영화 투자 회사들이 사라지는 건데 지금 전통의 강자였던 어떻게 보면 CJ, 롯데, 메가박스 이런 데들이 올해는 거의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좀 들리는 향후 계획들도 보면 이제 뭐
2라든가 3라든가 그런 프랜차이즈물 위주로 또 이제 내년에 아마 나올 것들은 기존에 찍어놨던 작품들 예, 그런 위주로 이게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 망하면 어쩌지라는 계산은 지금 가장 우려가 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봉되지 못한 영화들도 많고 투자비 회수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다시 극장에 관객들이 늘지 않으면 이런 제작이나 투자가 더 위축이 될 것 같고 악순환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제가 한 1년 전에도 여기 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좀 생태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벤처 캐피탈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이미 이게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쓰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은 펀드들은 그래도 좀 꽤 있긴 하지만 지금 제작되는 작품 현황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영진이에 보면은 그 영진이가 발표하는 건데 그 제작 상황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편이나 지금 찍고 있나. 네. 지금 12월 기준으로 같은 시기 작년이랑 재작년을 봤을 때 22년도에 29편 12월에 제작이 되고 있었고 작년에도 29편 제작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21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영화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작사 중에서 그래도 좀 큰 회사들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 그쪽도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회사분들도 뭐 얼마 전에 뵀을 때는 이 작가분들도 영화 쪽에서 작가분들도 영화는 한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드라마는 여러 편의 고려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 OTT들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도 시리즈물 선호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도 드라마에 많이 가 있다 이런 좀 어려움을 잘 나가는 분도 토로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문제는 한국 영화계를 보면 과거에 이제 모태펀드 이런 것들은 이게 마중물들이 좀 자금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또 영화계에 번 돈을 쓰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선순환이 있었네요.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본 시기여서 지금 당장 느끼는 것보다도 향후 투자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좀 예.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영화 네네. 산업을 그렇게 살릴 만한 방안과 관련해서 네네. 홀드백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홀드백 네네. 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홀드백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IPTV나 뭐 OTT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네. 이렇게 윈도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윈도우들을 극장 이후에 다른 플랫폼으로 공개되기까지를 시간을 격차를 두자 이런 게 홀드백이고요. 네. 이번 법제안은 어쨌든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의무화하자. 극장 개봉한 다음에 다른 데서 보려면은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자. 뭐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지금 논쟁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찬반이 팽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단순히 극장과 OTT 싸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각각 이해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홀드백을 찬성하는 분들은 극장은 당연히 이렇게 좀 좋아할 거고 왜냐하면 그러면 극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그렇죠. 테니까요. 뭐 심지어 저도 이렇게 한국 극장 티켓 가격이 똑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가격 내고 뭐 아바타처럼 큰 몇천억짜리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10억짜리 독립영화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극장 지나면 OTT 나오겠지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극장에서 이렇게 좀 유예 기간을 두게 되면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좀 극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는 편이어서 특히 극장들이 이 부분은 좀 찬성을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 배급사들도 일단 극장이 그 객단가라고 그러죠. 가장 그 돈을 직접 내는 돈이 가장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극장에서 오래 버텨줘야
그 상당 부분 많은 그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예, 배급사들 일부도 찬성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홀드백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 논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 어? 이거는 내가 OTT 구독을 해놨고 뭐 IPTV도 있는데 약간 시청권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예, 내가 조금 주장을 뭐 하는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내 가정에서 또는 이렇게 그 이동하면서 보고 싶은데 이게 선택권이 침해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서 크게 보면은 다들 그런 논쟁들은 있지만 크게 보면 프랑스나 미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서 홀드백을 보통 많게는 뭐 16개월, 17개월 이렇게까지 두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극장업을 좀 회복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이 큰 회사들하고 극장 체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사, 이제 스튜디오들 이렇게 좀 협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좌지우지를 많이 해서 자율 협약 위주로 이렇게 법적 강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미국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법제화로 해서 좀 프랑스식으로 강제를 하는 좀 측면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다 같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저도 보면 이게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게 프랑스랑 이탈리아도 한 3개월 정도를 3개월이요? 한다고 해요. 근데 네. 말고는 거의 없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깐영화제 갔을 때 이제 굉장히 느꼈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이 영화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이제 자본이나 이렇게 기획된 기획물의 영화보다는 이 작가주의, 이 감독주의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보면 이제 산업화가 좀 많이 돼 있죠. 그래갖고 그 스튜디오 거대 스튜디오에서 기획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독 뭐 그런 비중보다는 이제 프로듀서나 이 제작사 비중이 좀 큰 그런 측면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형태의 프랑스식의 발전 또는 이제 작가주의 모델을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의 약간 거대 상업화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런 좀 기로에서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당장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논쟁 속에서 좀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영화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최근 홀드백 제도에 관련한 논쟁까지 궁금한 뉴스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 한성대 김동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유류세였습니다. 6022님 유류세, 8840님 정답 유류세 보내주셨어요. 하루빨리 국제유가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0558님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네요.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유류세 보내주셨습니다. 0558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6491님 유류세입니다. 밤새 바람소리에 고층 사는데 집 무너질까 봐 조마조마했네요. 지금도 바람소리가 무서워요 하셨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